뇌물죄를 범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는 할 수 있느냐, 기소는 못한다 그래도 수사는 할 수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일단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멍하시면 다음 주도 못 나갑니다. 네.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형사상 기소를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재명이 지난번에 발언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통령은 예컨대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받아야 된다. 그런 영상이 우리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도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이 아니더라도 수사는 대통령이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 교수들이 반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형사상 소추를 안 받기 때문에 소추 전 단계인 수사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다만 이론적 논의가 된 것이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누가 지금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경찰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론상은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이론상은 아시겠죠? 다음이요. 공수처법을 보면요 거기에 이 고위공직자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 정부직 공무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이정린 차관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정무직 공무원은 차관급부터는 정무직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하는 고위공직자 수사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대상이 안 돼요. 대상이 안 돼. 김수영 대표도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저 직급으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적어도 정무직 공무원은 되어야만 공수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죠.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몇 가지가 안 되는데 122조부터 133조까지인데 간단히 봅니다. 직무유기죄, 직권남용, 불법체포 쭉 나오죠. 마지막에 뇌물이 되는데 복잡하죠. 머릿속에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세 가지입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사법시험 보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죄 이것만 알아도 대단한 겁니다. 이거 방송에서 하는데 정광훈 TV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대한민국의 이 문재인이가 왜 공수처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만들었느냐? 공수처는요 앞에 언급된 정무직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 요거를 범한 경우에만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공수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관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이와 같이 이런 정무직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이 그것만 수사하는 수사기관을 만든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 20개 국가에서 이런 존재가 없어요. 문재인만이 이걸 만들었단 말이죠. 만들 필요가 없는 걸 만든 거예요. 현재 예산이 1년에 240~50억씩 여기에 들어갑니다. 헛돈 쓰는 거예요. 예컨대 국무총리가 뇌물죄가 문제됐다.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면 되잖아요. 그쵸?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수처는 여기 보면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죄만 판단할 수 있고요. 수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이요. 국무총리가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겨 아니요? 전준환 목사님이 그걸 자꾸 쓰시는 이유가 있어. 저는 그려 아니요는 안 물어봐요. 겨 아니요. 이 집사람 충청도 가니까 충청도 버전을 가는 겁니다. 자, 국무총리가 뇌물을 받으면 아까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은 공수처 관할이죠? 그렇죠?
질문, 국무총리가 사람을 죽였거나 강간을 했거나 강도짓을 했다는 혐의가 있으면 공수처가 심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공수처는 뭐만 해요?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 그것만 그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살인이나 강간이나 강도하더라도 이거는 공수처가 심사 못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네 번째 줄,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 이것만 하도록 법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사람을 죽이거나 강간하거나 강도짓을 했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내란에 대해서 수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법에서 분명히 없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다음이요. 그런데 얘들이 이제 뭘 가지고 이제 장난치기 찾는가면 세 가지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죄만 수사할 수가 있는데 요거와 관련된 범죄를 범했을 때에는 수사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시면요. 그 가본이 좀 복잡한데 이런 겁니다. 이제 국무총리가 뇌물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김수현 대표가 실명을 걸어서 죄송한데 김수현 대표는 고위공직자 수사 대상이 안 된다고 했죠. 저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런데 그 국무총리가 뇌물을 먹는데 거기에 교사 또는 방조 도와줬다든지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저같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수처는 수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위공직자의 뇌물을 수사하다 보니까 고위공직자는 아니지만은 그 뇌물죄와 연관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수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맞죠? 상식적으로 맞죠? 그렇죠? 정말 제가 설명을 잘하는 겁니다. 참 쑥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여러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라본인데 제가 잘 읽어볼게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좀 복잡하죠? 네? 그런데 이래서 이 교수가 필요한 겁니다.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꼭 머리에 기억하실 건 뭔가면 수사 과정에 인지한 요 말입니다. 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고소고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수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있다고 봤죠?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봤잖아요. 그런데 내란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또 다른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또 다른 범죄가 돼요.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을 조사하다가 새로운 범죄가 드러나면 그거는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범위가 다음 거 먼저 하십시오. 다음이에요. 동종범죄.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법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뭔가면 다시 앞으로 들어가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이 무슨 말이냐면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다가 수사의 과정에서 보니까 이 인간이 직무유기도 한 거예요. 이 인간이 뇌물도 받아먹었어요.
그럴 때 여기 나와 있죠. 동종범죄라고. 이 공수처법에 나와 있는 동종범죄니까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이에요. 고소는 직권남용으로 고소가 됐는데 수사하다 보니까 이놈이 직무유기가 또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뇌물이 있는 거예요. 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해야 됩니다. 그 뜻이죠. 따라서 수사도 안 해보고 직권남용으로 고소가 됐고 내란죄로 고발이 됐을 경우에 공수처는요, 내란죄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제를 해오는 것이에요. 수사 과정에서 내란이 드러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사 과정에서 내란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수사권이 없는데 하물며 수사 과정도 아닌 상태에서 인지한 범죄를 판단할 수가 없는데 공수처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요 내용은요, 조금 뒤에 보면 직위원이도 요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와요. 다음이요. 자, 동종범죄 넘겨보십시다. 근데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이게 뭐 여러분 재밌으니까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본 사건과 관련이 되고 직위원도 이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인데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수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건 번호를 보면 2022라고 있죠? 이건 도는 대법원 사건인데 2022라는 말은 뭐냐면 2022년도에 대법원에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언제쯤 결론이 나온다면 한 2년 걸리겠죠? 그러니까 2024년이나 25년에 내린 판결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위원회가 그 판결문을 읽을 때 이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판결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2022 도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설명을 잘 해놨어요. 다음에. 근데 사건이 어렵지가 않아요. A가 있고 B가 등장하는데 두 놈 다 아파트 분양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A는요, 안양 아파트 분양 사기에 연루가 됐어요. 안양 외우실 필요 없어요. B는 안양과 부산과 속초의 아파트 분양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찰은요, 수사를 하다가 A만 검찰로 넘겼습니다. A만 안양 아파트 분양 사기 사건에 A만 검찰로 넘겼어요. 근데 검사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B의 안양 아파트, 부산 아파트, 속초 아파트까지도 검사가 수사를 한 겁니다. 다시요. 자, A의 안양 아파트 분양 사기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검찰로 보냈어요. A만 보냈어요. 그런데 검사가 수사하다가 B의 안양, 부산, 속초 아파트까지도 이놈이 분양을 사기를 했네. 그래서 검사가 A도 처벌하고 B도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요, 아니 저 B가 죄를 짓지 않느냐, B가. 제가 근데 안양, 부산, 속초에 아파트 분양 사기를 했으니까 쟤는 처벌받아야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보통 하겠죠. 그러나 법은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경찰에서 수사를 맡겼으면 그것만 검찰은 판단을 해야 옳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사건에서 다음이요. 검찰은 B 사건도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보면 B가 안양 아파트 사기 사건을 연루가 됐죠. 요거는 수사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A의 사건이 뭐예요? 안양 사건이죠. 그러니까 B도 다른 말은 안 했지만 안양 사건이니까 검찰은 수사가 적법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밑에 넷째 줄 B가 부산이나 속초 아파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 아, 정말 우수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했다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 반응이 시원찮을 수가 있는데 역시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서요, 요 사건을 직견이가 판결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판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정리해보면 경찰은 A의 안양 아파트 분양만 검찰로 넘겼어요. 그럼 검찰은 A 사건만 해야 되는데 B 사건도 수사를 했어요. 그러나 B 사건 중에서 안양 사건은 적법하다고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경찰이 말하지 않은 속초와 부산 사건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요 사건을 직견이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은 뭔가면 지금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어요. 검찰이 조은석 특검법에 의해서 이 사건을 자세하게 조사해가지고 법원에 넘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 사건과 보면 검찰은 이와 같이 별도의 수사를 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논리가 되는데 직견은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에요. 자, 다음이요. 원심은 뭔가면 고등법원인데 고등법원은 직견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뭔가면 안양 사건은 검사의 수사 결재가 옳다. 이건 고등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하죠. 그러나 부산 속초는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즉 검사가 수사할 수가 없지만 이 뜻이에요. 없지만 일반적 수사권이 있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적법하다, 요렇게 원심을 말을 했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깨집니다. 깨지는 것이에요. 다음이요. 대법원 판결은 뭐냐? 자, 2번 부분이죠. 위에 부산 속초에 관한 수사 개시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봐서 이유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결정을 대법원이 내린 것입니다. 그 말은 뭔가면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것을 수사하면요, 그는 관할 권이 없는 걸 했기 때문에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직견 판결도 공소기각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근데 구호를 외칠 때 무죄냐 공소기각의 판결이냐 이런 구호를 많이 외치셨죠. 그러나 공소기각의 판결을 알고 많은 사람은 제가 볼 때 천에 하나예요. 몰라야 당연한 거예요. 자책하실 필요 없어. 예. 다음이요. 자, 다음이요. 직위원 판결문을 자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여러분이 한번 직위원 판결문에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자 이 뜻이에요. 그렇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착수하여 수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파악하게 된 새로운 범죄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게 뭔 말이에요? 수사하다가 인지한 사건이라 된다는 것이죠. 벌써 잊어버렸어요? 자, 다시 앞으로 다시 한번 가봐요. 그 부분을 다시 더 앞으로 보세요. 이거 보셔야 돼. 네, 다시 앞으로. 네, 다시 앞으로. 다시. 요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라고 돼 있죠? 법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그 부분으로 한번 가보세요. 네, 다시. 그 앞에. 요거 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착수하여 수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파악하게 된 새로운 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니까 직견도 뭐라래요? 이게 수사에 착수해서 진행하다가 알게 된 범죄라 해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내란으로 고소고발 되어 왔다고 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자인한 것이죠. 이것이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문헌의 의미에 충실한 해석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직위원도 요
한결문 7편에서 보면 공수처가 관련 범죄를 수사하려고 하면 수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알게 된 새로운 범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도 좀 자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음이요. 제가 혼자 하면 떠들어가서 좀 책략해서 다음이요. 효율적 수사 등의 필요가 크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뭐 넘어가요. 예. 자, 여기 보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고발장에 내란죄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그러니까 고소고발장에 내란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거예요. 수사 진행 중에 발견돼야 되는데 이 고발장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의 중대성과 법정형을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위법이 된 것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들었죠. 국무총리가 뇌물죄 조사를 받다가 살인죄가 드러났어요. 강간에 드러났어요.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살인, 강도, 강간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내란 혐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국무총리도 직권남용을 하다가 뇌물죄를 수사받다가 살인죄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수사할 수 없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물며 범죄의 중대성과 법정형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 내란을 갖다가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명백하게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